그 예. 내용이 예. 예라는 것이 예. 지금의 현실 정치와 그게 맞느냐. 저는 너무 정서적으로 예, 거리가- 너무 오래된 예를 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근대화 돼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예를 든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너무 저는 정서적으로 너무 좀 뜬금이 없었고 근데 뭐 권능 행사를 뭐 마비시켰고 뭐 국회를 봉쇄했고 의원을 체포하려 했고 군 철수 계획도 없었고 뭐 이런 것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물리력을 자제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는 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함에 있어서 절차적이라든가 실체적 요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 따지면은 비상계엄 어떻게 선포하겠냐라는 저는 말로 들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이 판사가 말할 수 있는 판결의 내용인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너무 많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같이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오늘 1심 판결 윤석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은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사형제가 폐지됐다고 말할 수 있는 네.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분들은 사형과 무기징역이 어떤 차이가 있겠냐 뭐 그런 말씀들을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 내란으로 망가져간 나라를 또 촛불을 세워가지고 국민들께서 다시 세웠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필 규정의 어떤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사형을 선고하기를 기대를 했지만 그러지 않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고 어쨌든 이후에 그 판결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좀 오락가락했던 면이 있어서 한때는 또 철렁했던 면도 있고 네. 하지만 또 두괄식으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판시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했다 이런. 예. 자, 손수저 대변인의 생각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난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이제 재판이 이제 앞서서 이제 먼저 있었고 그때 어떻게 보면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이제 유죄 판정이 나왔기 네. 때문에요. 오늘의 선고가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본안의 이제 예. 심판이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은 3심제입니다. 일단 3심제이기 때문에 이제 1심 선고를 이제 지켜봤고 이제 2심, 3심이 남은 거니까요. 또 앞으로의 또 재판부의 그 판단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 오늘 재판 1심 선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폭동,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나옵니까? 아직은 나오지 않고 예. 있어요. 아마 조금 입장을 정리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뭐 건건이 그렇게 논평을 하거나 저희가 그러진 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자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입장은 내시기는 내실 걸로 예. 보여집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은 걸로. 언론 인터뷰에서는 내겠다고 얘기를 네. 해서. 근데 오늘은 안 나오는 모양이죠? 아직은 안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양만희 위원 그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일련의 행위들은 내란이 맞다라고 했는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양형 참작 사유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제가 아까 주요 뉴스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지기현 재판장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 인정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물론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내란이라는 판단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결국 관심은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에 내란 우두머리 적용되는 형량이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런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건의 이전 재판에서 그 모두 징역 15년이 구형됐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 23년이 나왔고 오히려 더 많이 나왔죠. 7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다뤘던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게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는 위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훨씬 더 위험하고 예. 훨씬 더 문제가 된다 해서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는데, 반면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의 경우에는 12 이 사건과 비슷한 형량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부는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였는데, 보면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했을 때 쭉 많은 문제점을 얘기한 다음에 결국은 대부분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돼서 무기징역에 이른 것 같은데, 문제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의 경우에는 그거는 그들이 준비가 미흡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나서서 그걸 막아서 한 예.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양형해서 참작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선을 그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예.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형과 관련해서는 여권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지기현 재판장이 선고하는 장면,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개별적인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기현 재판장의 오늘 선고, 양형의 이유, 또 유죄 선고의 주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기현 재판장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 왕 찰스 1세의 예를 든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눈에 또 귀에 확 들어오지 않던가요? 물론 귀에는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듣는 내내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예. 저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예인가? 그리고 이제 그와 덧붙여서 이제 뭐 개발도상국의 사례,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사례. 근데 선진국의 사례를 얘기할 때도 뭐 상원과 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견제 장치가 있었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것을 두고 지금 직위원 재판장이 국회라든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훈수 두고 있나? 좀 그런 뚱딴지 같은 생각도 좀 들었고요. 사실 처음 뭐 초반부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그때부터 느낌은 좀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네. 찰스 2세의 예를 든 거는 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네요. 그 예. 내용이 예. 예라는 것이 예. 지금의 현실 정치와 그게 맞느냐. 저는 너무 정서적으로 예, 너무 거리가- 오래된 예를 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근대화 돼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예를 든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너무 저는 정서적으로 너무 좀 뜬금이 없었고, 근데 뭐 권능 행사를 뭐 마비시켰고 뭐 국회를 봉쇄했고 의원을 체포하려 했고 군 철수 계획도 없었고 뭐 이런 것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물리력을 자제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는 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함에 있어서 절차적이라든가 실체적 요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 따지면은 비상계엄 어떻게 선포하겠냐라는 저는 말로 들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이 판사가 말할 수 있는 판결의 내용인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너무 많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원식 국회의장 아까 양만 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판결 전체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 재판을 통해서 확인받았다. 법적으로 확인받았다는 데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 양형 참작 사유로 직위원 재판장이 언급한 그 부분은 이게 계획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저항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양형 참작의 사유가 됐는지라고 좀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주요 정당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반응은 조금 전에 한 30분쯤 전에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 특히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이 형량에 대해서 상당히 사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만희 의원,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반응. 어쨌든 무기징역 그리고 내란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는 없이 이 직위원 재판장이 오늘 무기징역 선고가 네. 빛의 혁명을 후퇴시켰다.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상당히 오늘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오늘 오전에 이미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예.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선고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면은 이 특검의 구형량과 이번 선고 형량이 한 단계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됐는데 무기징역이 나오고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 무기징역이 구형됐는데 징역 30년이 예. 나왔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이 구형됐는데 징역 18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특검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긴 하지만은 이 사실 인정과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형 문제를 얘기하고 사실 인정 부분은 뭐냐면 공소장을 추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10년 아니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예. 장기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공소장 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찾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은. 오늘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선고 형량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특검이 구형을 조금 하나씩 위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특검이 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기 전에 특검보들 모아놓고서 회의를 했을 때는 무기징역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최근에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11일부터 13일까지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응답자의 75%가 중형 선고를 예상을 예. 하고 있는데 무기징역이 43% 예상했고 사형이 32%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용성이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청래 대표의 오늘 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반응이 주요한 의미를 갖는 건 이게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나의 이 증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제가 지금 우리 그 후배 기자들이 현장에서 그 올린 걸 봤는데 정원호 구청장인가요? 정원호 네. 구청장이 그 오늘 판결에 대한 반응을 올렸어요. 기본적으로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 받든 결과이다.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 판결 자체로 이렇게 총론적으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한 건데 바로 그 댓글이 이 판결을 칭찬할 때냐라고 하는 댓글이 벌써 달리는 그렇죠. 이런 이제 민주당 아주 강성 지지자들은 오늘 판결은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양형을 봐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다.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조희대 사법부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 어떤 그런 현재의 반응으로 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오늘 지기현 그 재판장의 판결문은 사실 좀 오락가락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유죄가 맞다. 군을 동원하고 뭐 의원을 체포하려고 하지 맞으면서도 상당한 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 이게 계획적인 게 아니고 경고성 계엄이죠. 경고성이고 계몽령은 답답하면 그 변호인들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느꼈을 예. 때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상징을 하면 계몽령이라는 거예요. 답답함을 토로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무계획이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물리력을 자제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유죄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라 또 뭐 다른 이유로 뭐 사형이 아니라 뭐 무기징역이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조금 더 감정이 누그러들 수가 있지만 이 판결문에 군데군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의 지지자들과 당원으로서 상당히 기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또 이 노상원의 수첩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악하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줘버린 예. 세탁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여러 명의 어떤 회의를 통한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USB라든가 PC를 통해 가지고 저는 객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수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그 특검이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고도 봐야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입을 못 연 거죠. 재판 과정에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냥 노상원 전 사령관이 거의 냉소적으로 대답하고 그거 뭐 권투 경기인가요? 뭐 보다가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한 진술을
그 뒤집질 못한 거 아니에요, 특검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 대통령실에서 찍혔던 그 CCTV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조금만 더 빨리 공개가 됐다고 하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도 그 나중에 했던 말이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탄핵됐을 거라고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그 CCTV 영상 지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이 이번 수사 재판 과정에서 저 CCTV 영상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하면 아찔해요. 맞아요. 그리고 야 저거를 어떻게 비화폰도 막 삭제 지시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 영상이 있는 걸 몰랐나? 아니면 삭제 지시를 했는데 누군가 의로운 누군가가 그 영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나? 저는 이런 부분을 그 뉴스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아직도 저는 그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소되진 않았어요. 기사 보셨어요? 그거? 그때 이제 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원래 그런 영상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원래 김영현 장관이 경호처장 때 시절에, CCTV를 뭐 네, 달라 맞습니다. 그랬다고. 예. 달기해서 그게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면서 오늘날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 근데 거죠. 본인이 알았으면 그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을 텐데 그게 그 영상이 살아남았다는 게 정말 그 천우신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다시 한번 계엄을 선포할 것이냐 등등 그 벙커에서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한 상태였고 나중에 그 포고령 같은 경우도 뭐 사인을 했느니만이 다시 만들고 다시 파쇄하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게 아닐까. 하여튼 그 영상이 그래도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노상원 부분. 수첩도 만약에 예. 인정이 된다면 예. 이게 재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2차 특검에서 소명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할 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최저형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12 사태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권력이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준비를 했다가 미흡해서 실패하면 내라는 괜찮은 것이냐. 미수는. 그리고 아까 좀 들으셨지만 공통 양형 이유 중에 보면 어떤 중한형을 선고하는 범죄의 경우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한다. 살인죄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란죄는 일단 착수한 것만으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괄적인 어떤 양형 이유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엄중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개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쭉 들어가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도 불리한 양형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다만 뭐라고 다른 피고인도 뭐뭐 한 다음에 더 다만 이렇게 해서 뭐 민주당이나 이런 사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판결 선고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참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이다라고 하는 형량을 정하면서 그 양형 사유를 이제 그 부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우원식 의장은 동의하기가 너무 어렵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은 이게 국민들이 저항해서 그렇게 된 거지.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예. 거죠. 또 거기에 나섰던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이 지시를 내렸던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니냐. 봉쇄해라, 못 들어가게 해라, 끌어내라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서는 반응이 그 부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면 제한. 이제 이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아예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면을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그런 사면법 개정안이 다음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오늘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것으로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정청래 대표의 반응과는 좀 사뭇 다른 반응인데, 자 여기서 아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일쯤 아마 반응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손수조 대변인 보시기에 네. 지금 당내에서 오늘 뭐 지금 개혁 성향 의원들 또 대안과 미래에서는 이제야말로 장동혁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한재하 의원 같이 친 한동훈계 의원은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가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와 절연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손수조 대변인, 당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당의 입장이 뭡니까? 어떻게 내놓을 겁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 대표의 메시지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뭐 선거사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내란 범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내란 범, 내란몰이 뭐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아직 3심이 남아 있고 완전히 확정 판결은 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지기현 재판부의 이제 판결문에서 조금 제가 눈을 조금 갔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 멈춰진 거에 대해서 그 헌법 84조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 불체포 이 소추권, 이 소추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는데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판결을 좀 명쾌하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진 재판에 대해서 재판 재개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드려야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 좀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내란 재판 유죄가 나왔는데 거기서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얘기를 합니까? 이게 많이 맞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에 지금 헌법 84조에 대한 현역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냐 없냐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또 하나의 쟁점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제가 눈길이 갔다는 거지 뭐 당 전체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대변인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때 차라리 그렇게 질문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라고 그동안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셨느냐. 근데 벌써 범죄자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오늘 손수조 대변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국민적 법 상식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여기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12월 3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지켜본 과정이 있고 그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해당되니 앞으로 남은 재판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손수조 대변인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엄에 대해서 그날 이제 많이 국민분들께서 불안해하셨고 오늘 판결문에도 있듯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지요. 그 계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께서도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계엄을 또 이제 해제하는 이제 투표도 직접 하셨고 그거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엄이 이제 내란이다.
라고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1심이긴 하지만 이제 내란이라고 지금 났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는 예, 났죠. 예. 그러나 대한민국은 3심제라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예.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30까지 힘드셨다. 간다고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30까지 간다고 해서 이 판결이 뒤집히리라고 정말 믿으세요? 아니 뭐 이제 그것은 각자의 예. 생각일 예. 수가 있고요. 여러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실 사법부는 독립된 사법부죠. 입법부 아니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개입을 하거나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이 내란 판결에 앞서서 막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어떤 생각을 부분을 합니다. 여론조사한 거예요?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 독립적으로 예. 가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여론이 어떠하다라고 사전에 재판 판결이 나오기 사전에 여론이 뭐 몇 프로 국민이 뭐 찬성한다 유죄 취지일 것이다 이렇게 공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도 저는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어쨌든 뭐 여론조사를 맡긴 언론사와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또 하는 부분이고 손수저 대변인은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방송 끝나고 또 계속 방송하실 텐데 한번 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논평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손수저 대변인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오늘 재판 판결은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에 아프지만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중요한 한 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그 신군부 세력들에 대한 그 내란죄에 관련한 재판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준엄하게 재판부가 그 처음에 기억나시죠? 양만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때 아마 막 기자 되고 그 직후인데 그 처음에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수사 불기소 처분을 했죠. 거기에 대한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면서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집권하면서 이거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수사해서 이거 단죄하겠다. 광주 영령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1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사형, 사형이 2심에서 무기징역 네,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2년 한 2개월 정도 복역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에 당선인 신분인 시절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협의한 끝에 사면 복권돼서 국민 통합, 화합.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손수저 대변인 얘기 들으면서 좀 그런 부분 그 어느 정파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국민 우리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정돈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혹시 손수저 대변인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얘기하시죠. 네, 다른 거는 아니고 어쨌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이제 향방에 대해서 예.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또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2명의 대통령의 탄핵을 겪은 정당인 만큼 또 많이 힘들고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110만 이제 책임 당원을 우리가 다시 이제 확보를 하면서 자강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이제 뭐 공천이라든지 또 쇄신이라든지 세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환을 이루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조금 덧붙입니다. 예.